서울 변두리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갈아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 20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5층 건물 3동이 디귿자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 겨울 햇살이 복도 끝까지 스며드는 오후 2시, 이곳은 고요합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우체통들. 301호, 302호, 303호. 각각의 번호판 뒤에는 각자의 삶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중 302호에는 65세 김영숙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김영숙. 키 157cm, 약간 구부정한 어깨, 늘 검은색 패딩을 입고 다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고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가 된 그녀의 하루는 시계처럼 규칙적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뜨고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켭니다. KBS 일라디오 아침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보리차를 끓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키우던 작은 화분, 스킨답서스 한 그루에 물을 줍니다. 오전에는 마트에 가서 하루치 반찬거리를 사고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저녁 7시엔 TV 뉴스를 보고 9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365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매월 25일은 그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이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줄곧 그녀가 담당해온 일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날 은행에 가서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서랍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보관해 둡니다. 40년간 가계부를 써온 여자답게 그녀의 가계 관리는 정확무호합니다. 1,00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살림을 꾸려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돈과 관련된 실수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김영숙은 그저 조용한 할머니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가끔 반찬을 나눠 먹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이웃 말입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도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김영숙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2월 25일. 늘 그랬듯 그녀는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늘 제자리에 있던 고지서 한 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단 한 장의 종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 사소한 변화가 그녀의 조용한 일상을, 그리고 이웃들 간에 숨겨진 비밀들을,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의 평화를 모두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하게 되는 법입니다. 김영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4년 2월 25일 오후 2시 10분. 김영숙은 늘 그랬듯 1층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올라갑니다. 무릎이 좀 아프지만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잦아서 계단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3층까지 올라오는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도 끝 자신의 집 302호를 향해 걸어갑니다. 복도에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습니다. 한겨울이지만 남양이라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302호 문패 아래 작은 우체통이 있습니다. 남편이 직접 설치한 스테인리스 스틸 우체통으로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튼튼합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열쇠 뭉치를 꺼냅니다. 집열쇠, 우체통 열쇠, 그리고 예전에 운영하던 분식집 열쇠까지. 작은 열쇠 뭉치에는
그녀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체통을 여는 순간 영숙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칩니다. 이상하다. 평소 같으면 하얀 봉투에 담긴 관리비 고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매월 25일 어김없이 도착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대신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누런 편지지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보입니다. 연락할 게 있습니다. 201호 박순자. 영숙은 메모지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박순자의 글씨가 맞습니다. 조금 떨리는 듯한 글씨체지만 분명히 그녀의 것입니다. 박순자, 201호에 사는 60세의 여자입니다. 영숙보다 5살 어리죠. 같은 3층에 살면서 가끔 마주쳤는데 특히 3년 전 남편의 장례식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때 박순자가 영숙에게 말했었죠. 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그 후로 가끔 김치나 반찬을 나눠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갈 때면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영숙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다시 한번 메모를 읽어봅니다. 연락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왜 직접 말하지 않고 메모로 남겼을까요? 오후 3시, 영숙은 용기를 내어 2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도를 몇 걸음만 걸으면 되는 거리지만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잠깐의 침묵 후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순자야, 나야. 영숙이. 문이 열립니다. 박순자가 나타나는데 뭔가 평소와 다릅니다. 얼굴이 좀 부어 있고 눈가가 빨갛습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 언니. 박순자가 반갑게 인사하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높고 조금 떨리고 있었거든요. 메모를 봤어. 무슨 일이야? 아, 네. 들어와서 얘기해요. 박순자의 집 거실. 영숙의 집과 구조는 똑같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고 소파에는 남편의 옷이 몇 벌 놓여 있습니다. 박순자의 남편은 2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순자야, 그런데 고지서는 왜 안 왔지? 너는 받았니? 영숙이 본론을 꺼냅니다. 박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합니다. 아, 그게 저도 못 받았어요. 요즘 관리사무소가 좀 이상해요. 박순자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립니다.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상하다고? 어떻게? 글쎄요. 돈이 어딘가로 새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른 동 사람들이 그러던데. 박순자는 말하면서 계속 손을 주물럭거립니다.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라고. 조심하라고? 뭘? 관리사무소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따지세요. 요즘 사람들이 속고 있다던데. 그 순간 영숙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박순자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계속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순자야, 너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좋지 않아 보여.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냥 남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거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영수증과 고지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까지 월별로 차곡차곡 정리해둔 것들이죠. 지난달 1월분 관리비 영수증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넣어뒀는데. 영숙은 서랍을 모두 뒤져봤습니다.
1월분뿐만 아니라 12월분 영수증도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늙어서 깜빡한 건가? 하지만 영숙은 자신의 기억을 믿었습니다. 40년간 가계부를 써온 사람이 어떻게 영수증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2달치나 연달아서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TV 뉴스를 보며 저녁을 먹었을 텐데 오늘은 식욕이 없습니다. 계속 관리비 고지서 생각만 납니다. 영숙은 침실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뇌리에서 박순자의 불안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라진 고지서와 영수증들. 새벽 3시, 영숙은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자신이 있을 것 같은 불안감. 영숙은 그날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월 26일 영숙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이른 시간이었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리가 무겁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라디오를 켜니 KBS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관리사무소 횡령 사건 연이어 발생. 주민들 각별한 주의 필요. 뉴스 멘트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손을 멈추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보리차를 끓이면서도 계속 관리비 고지서 생각만 납니다. 40년간 한 번도 늦어본 적 없는 고지서가 왜 안 왔을까요? 그리고 박순자는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오전 9시, 영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1층 관리사무소. 문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근무 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소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책상 2개와 파일 캐비닛 몇 개, 그리고 벽에 붙은 각종 공지사항들, 그리고 책상 앞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일하던 중년 여성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죠. 그 아주머니는 항상 친절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젊은 남자로 바뀌었더군요. 관리비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성함과 동호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숙, 302호입니다. 젊은 남자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딱딱한 타자 소리가 사무소 안을 채웠죠.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지난 2달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네요. 영숙의 심장이 쿵 했습니다. 미납? 그럴 리가 없는데.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늘 제때 냈다고요. 여기 기록을 보세요. 12월, 1월, 2월 모두 미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젊은 남자는 모니터를 돌려서 영숙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정말로 미납이라는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냈습니다. 매월 25일 고지서를 받고 26일에 은행에 가서 이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기록이 틀렸어요. 저는 분명히 냈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컴퓨터에 기록된 게 전부입니다. 혹시 영수증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영수증. 바로 어제 찾지 못했던 그 영수증들 말입니다. 그게 집에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럼 은행 이체 내역서라도 가져오세요.
그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총 금액이 37만 원입니다. 37만 원. 영숙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이었거든요. 영숙은 분한 마음으로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가 복도 천장에 설치된 CCTV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순자야. 영숙이 부르자 박순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언니, 언제 왔어요? 관리사무소 갔다 오는 길이야. 그런데 너 뭘 그렇게 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CCTV가 새로 설치된 것 같아서요. 박순자는 말하면서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자꾸 피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관리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고지서 안 와서 물어보러 갔는데 내가 3개월째 관리비를 안 냈다는 거야. 뭐라고요?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놀랐어. 분명히 냈는데. 언니, 그거 이상해요. 혹시 누가 돈을 빼돌린 건 아닐까요? 박순자는 말하면서 또다시 CCTV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영숙에게는 매우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순자야,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이런 일이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헤어졌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박순자의 행동을 되새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날 저녁 타지에 살고 있는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응, 별일 없다. 너는? 저는 괜찮고요. 그런데 엄마,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제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그런 걸 알았을까요? 무슨 소문? 직장 동료가 그러는데 그쪽 동네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횡령 사건이 몇 건 있었다던데요. 엄마 조심하세요. 혹시 이상한 일 없었어요? 영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안 온 것, 관리사무소에서 미납이라고 한 것, 그리고 박순자의 이상한 행동까지. 엄마, 그거 분명히 이상해요. 엄마가 그런 실수를 하실 리 없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내일 은행에 가서 이체 내역을 뽑아오세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고려해 보세요. 경찰서라니. 엄마, 이런 건 빨리 대처해야 해요.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박순자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그날 밤 영숙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가능성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박순자의 불안한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2월 27일 새벽 6시 영숙은 결국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아들의 조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은행 내역서를 뽑아오라는 말이 특히 그랬습니다. 오전 9시 은행 개점과 동시에 영숙은 동네 농협에 갔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은행이었죠. 30년간 이용해온 곳이라 직원들도 영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뽑고 싶어요. 3개월치로 해주세요.
잠시 후 나온 내역서를 보고 영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12월 26일, 1월 26일 모두 정확히 관리비가 이체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2월 26일, 바로 어제도 이체를 했습니다. 고지서는 못 받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미리 낸 것이었죠. 역시 내가 맞았어. 영숙은 내역서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어르신, 또 무슨 일이세요? 젊은 직원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이것 봐요. 내가 분명히 냈어요. 영숙이 은행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내역서를 받아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럼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내 계좌에서는 나갔는데 여기로는 안 들어왔다는 거죠? 직원은 한참을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와보세요. 영숙은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관리사무소를 나오는데 301호에 사는 대학생이 보였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다닌다고 들었던 젊은이였죠. 평소에도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학생, 잠깐만.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젊은이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복도에 있는 거 말이에요. CCTV요? 왜요? 설명하기 복잡한데 내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젊은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 집으로 갈까요? 30분 후 젊은이는 노트북을 들고 영숙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관리사무소의 CCTV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 싶으세요? 2월 25일부터 우체통 근처를 보고 싶어요. 노트북 화면에 지난 일주일간의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젊은이가 날짜와 시간을 맞춰가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할머니. 이게 할머니 우체통이죠? 영숙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순자가 영숙의 우체통을 열고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까지. 이게 뭐야?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간 믿었던 이웃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우체통을 뒤지고 있었다니. 할머니, 이건 명백한 증거네요. 이 사람이 할머니 우편물을 가져간 게 맞아요. 더 볼 수 있나요? 다른 날도? 젊은이는 영상을 더 뒤로 돌렸습니다. 1월 25일, 12월 25일.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박순자가 영숙의 우체통을 열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 계속 이런 일이 있었네요.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할머니, 이거 USB에 옮겨드릴까요? 그래. 증거를 남겨야지. 젊은이는 영상을 USB에 복사해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야. 나도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영숙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박순자와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숙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우편물을 가져가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분명히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숙은 박순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죠. 그때 박순자는 무척 친절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도와주고 문상객 접대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영숙을 챙겨줬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박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던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쯤이었을까요? 남편의 치매가 심해졌다고 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다.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순자가 자주 하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위로만 해줬을 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혼자 사는 처지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혹시 돈 때문에? 영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순자의 사정이 이해가 됐거든요. 남편의 치매 간병, 요양원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3년간 믿고 지냈던 이웃을 배신하는 일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USB를 들고 박순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벨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거든요. 딩동. 마침내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순자야, 나야. 영숙이. 할 얘기가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한탄했던 것을,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던 것을, 설마 돈 때문에? 영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순자의 사정이 이해가 됐거든요. 2월 27일 저녁 7시, 영숙은 박순자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죠. 박순자는 소파 끝에 움츠러들듯 앉아 있고 영숙은 USB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자야, 이거 봐. 영숙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박순자가 영숙의 우체통을 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언니, 이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까지 날 속인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신뢰가 무너지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거든요. 박순자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3년간 나를 속인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야, 언니. 나는 언니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정말로.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뭐야? 이 영상이 거짓말이야? 영숙이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재생했습니다. 1월 25일, 12월 25일. 매달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관리비 수금을 도와주고 있었어. 박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금을 도와준다고? 관리사무소에서 그 김대리라는 사람이 제안했어. 각 층별로 관리비를 걷어주면 일당을 준다고. 영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남편 요양원비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내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어. 박순자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했어. 각 집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사무소에 전달하는 일이었거든. 한 달에 50만 원씩 받기로 했어. 그럼 왜 내 우편함을? 그게
어느 날부터 돈이 안 맞기 시작했어. 내가 받은 돈과 사무소에 전달한 돈이 다르다는 거야. 박순자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김 대리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내가 돈을 빼돌렸다고. 그래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 언니가 관리비를 안 냈다고 하면 내가 받지 못한 게 되잖아. 그럼 내가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영숙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 언니한테 어떻게 말해? 우리 남편 치매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도 이렇게 속이는 건 아니잖아.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니라면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나중에 다 설명하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언제 설명하려고 했어? 3개월이나 지났는데. 박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치매가 심해져서 이제는 나를 못 알아봐. 그래도 좋은 요양원에 있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 언니. 언니한테 이런 짓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하지만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영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박순자의 처지가 이해됐거든요.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야? 정말로 돈을 빼돌리는 사람은? 김대리야. 그 사람이 관리비를 빼돌리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고. 증거가 있어? 박순자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내가 받은 돈과 전달한 돈을 다 적어뒀어. 여기 보면 매번 차액이 있어. 처음에는 10만 원씩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한 달에 50만 원씩 차이가 나. 영숙이 노트를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해. 그래서 언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언니가 관리비를 안 냈다고 기록해놓고 나중에 내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할 작정인 거야. 그럼 나는?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간 거야? 그것도 김대리가 가져갔을 거야. 언니 계좌에서는 나갔지만 관리사무소로는 들어가지 않게 조작한 거지. 영숙은 이제야 전체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김대리가 관리비를 빼돌리고 박순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자신의 급한 사정 때문에 그 계략에 말려든 것이고요. 순자야, 그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 너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야.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는 거잖아. 박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 내가 언니한테 한 짓은 변하지 않아. 나는 언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용서는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저 나쁜 놈부터 잡아야지.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자.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거야.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으니까. CCTV 영상, 내 기록 노트, 그리고 내 은행 내역서까지. 그날 밤 두 여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영숙은 자신의 배신감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 여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 아침 9시, 영숙과 박순자는 함께 지역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영숙은 USB와 은행 내역서를, 박순자는 자신이 기록한 수금 노트를 들고 있었죠.
경찰서 민원실.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서 지난 3개월간의 일을 담당 경찰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담당 경찰관이 USB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 테니까 며칠 기다려보세요.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진술을 들어야 하거든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박순자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혼자였다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야. 우리는 이웃이잖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로부터 3일 후 3월 3일 영숙은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시죠? 관리사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산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셨네요. 전산 오류라고요? 네,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산 오류라니.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오류라고 하다니. 일주일 후 동네 게시판에 작은 공지가 붙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교체 안내 마이너스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김 대리가 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지역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1,500만 원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 구속. 기사를 본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관리사무소 직원이 왔고 아파트 관리 시스템도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매월 관리비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고 주민들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박순자는 더 이상 관리비 수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영숙과 박순자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예전만큼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사는 나눴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응, 순자야. 요즘 어때? 마트 일은 괜찮고? 네, 그럭저럭요. 언니는 건강하시죠? 응, 별일 없어.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가 영숙의 집 문 앞에 작은 봉지를 놓고 갔습니다. 안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죠. 언니, 평생 미안합니다.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쪽지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박순자의 절절한 사정도 이해했거든요. 그날 저녁 영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그 일 다 해결됐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뭘?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좋은 경험이요? 응. 이웃이란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거든. 영숙은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혼자 살면서 이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는데 사실 모두들 각자의 사연과 고민이 있는 거더라. 순자도 그랬고 엄마가 많이 성장하셨네요. 늙어서 성장이 무슨. 하지만 정말 많이 배웠어. 진짜 나쁜 놈이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었던 거지. 6개월 후 여름이 왔습니다. 영숙은 복도에 작은 화분들을 내놓았습니다. 스킨답서스, 고무나무, 선인장까지. 복도가 조금 더 밝아 보였죠. 이웃들도 하나둘 화분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301호 대학생은 허브를 키우고
201호 박순자는 방울토마토를 길렀습니다. 복도가 작은 정원처럼 변해갔죠.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우체통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속을 것도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그 작은 고지서 한 장이 가르쳐준 교훈은 너무나 컸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적과 가짜 적을 구별하는 것이라는 걸. 9월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박순자로부터 작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이 조금 좋아졌어요. 새로운 치료법을 써보니까 가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정말? 그거 다행이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남편한테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거든요. 영숙은 박순자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그 사건이 시작된 계절이었죠. 영숙은 복도를 걸으며 새로 설치된 CCTV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진짜 얻은 것은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였죠. 크리스마스 이브, 영숙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순자에게 줄 목도리였죠. 직접 뜬 것은 아니고 동네 상점에서 산 것이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박순자도 영숙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직접 만든 수제 청국장이었죠. 언니, 메리 크리스마스. 응, 너도. 두 사람은 웃으며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처럼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이웃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준, 값진 깨달음과 함께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영숙은 여전히 302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67세가 된 그녀는 매월 25일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며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가져다 준 거대한 변화를 생각합니다. 복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웃들이 함께 가꾸는 작은 화분들로 가득하고 벽에는 우리 동네 소식판이라는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공간이죠. 박순자는 여전히 201호에 살고 있습니다. 마트 일을 계속하면서 남편을 돌보고 있죠.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 영숙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301호 대학생은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IT 회사에 다니면서 아파트의 전산 시스템 관리를 자원봉사로 도와주고 있죠. 관리사무소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영숙은 오늘도 우체통에서 고지서를 꺼내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었을 거야. 사라진 것은 단순한 관리비 고지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의 벽이었고 서로에 대한 무지였고 진정한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은 고지서가 아니라 진짜 이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진실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에서 가장 깊은 이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서울 변두리 22년 된 조금 더 낡은 아파트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던 것을. 감사합니다.